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넷플릭스 시리즈 맨 끝줄 소년이 6편 전편으로 공개됐습니다. 첫 소설 이후 차기작을 쓰지 못하는 작가이자 연서대 국문학과 교수인 허문호가 강의실 맨 끝줄에 앉는 학생 이강의 재능에 사로잡히며 벌어지는 심리 서스펜스죠. 이 영상엔 넷플릭스 시리즈 맨 끝줄 소년에 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맨 끝줄 소년 연출은 트렁크와 우리들의 블루스, 괜찮아 사랑해야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해온 김규태 감독이 맡았습니다. 맨 끝줄 소년의 원작은 스페인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가 쓴 동명의 희곡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영국으로 먼저 무대에 올라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죠. 최민식이 첫 넷플릭스 출연작으로 허문호를, 최연욱이 이강을 연기했고 허준호와 김윤진, 진경, 정희서가 그 곁을 채웁니다. 화면의 결도 짚어볼 만해요. 안개가 낀 듯한 그 낮은 명도와 높은 채도로 인물의 심리를 꾹꾹 눌러 담는 이 톤은 그 감독의 전작 트렁크가 쓰던 문법과 좀 겹쳐 보입니다. 감독 스스로도 인물의 심리와 내면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될 연출을 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살짝 안개 낀 톤과 색감이 그 작품에 대한 몰입을 시각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강의실 맨 끝줄에 두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을 한 20회쯤 벌려서 놓고 보면 그렇죠. 허문호 교수가 젊었을 적에 그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그저 세상을 관조하던 소년이었죠. 지금은 국문학과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학생들의 과제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채점하는 남자가 되었지만, 그 냉소의 뿌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때 조용히 세상을 지켜보기만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이 있죠. 부모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대입까지 치른 강의실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학생입니다. 이 강의실 맨 끝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 20회라는 시차를 두고 스승과 제자로 마주 앉습니다. 이 작품이 서스펜스의 탈을 쓴 채로 정말로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맨 끝줄에 앉았던 소녀는 자라서 무엇이 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이미 먼저 살아버린 사람 앞에서 아직 그 답을 살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느끼는가? 원작 희곡에서 두 사람은 고등학교 문학교사와 학생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어도 같은 제도, 같은 교실 안에서 만나는 사이였죠. 한국판은 이 무대를 대학으로 옮기고 신분의 낙차를 훨씬 크게 벌려놓았어요. 허문호는 명문대 국문학과 교수라는 그 한국 사회가 가장 선망하는 학벌과 지위를 동시에 쥔 인물이고, 이강은 부모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입까지 치른 공대생이죠. 이 각색의 선택은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이 개인 대 개인의 은밀한 관찰극이었다면 한국판은 거기에 학벌과 계급이라는 그 한국 사회 특유의 축을 겹쳐 놓음으로써 이야기를 훨씬 구조적인 것으로 확장시켰어요. 허문호가 몸담은 학교의 이름 연서대학교도 눈여겨볼 만하죠. 한국 드라마에서 연세대는 흔히 연희대, 신촌대 이런 이름으로 변형돼서 등장해 왔는데, 연서대라는 조어도 그 관습 위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연세대는 한강이 나온 학교이고, 한강은 실제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죠. 이 작품이 다루는 건 정확히 문학이라는 제도의 권위를 누가 쥐고 누가 훔치는가라는 문제예요. 실패한 소설가가 교수라는 직함 하나로 버티는 학교가 연서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은 허구안에서 무너지는 문학의 권위와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나란히 놓고 보게 만듭니다. 이 작품에서 이강은 처음부터 관계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요. 친구의 가족에게 다가가고 그 집의 온기와 풍요를 지켜보고 그 모든 것을 글로 옮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안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이건 이강의 성격이 아니라 선택에 가까워요. 감정에 완전히 젖어드는 순간 자신도 허문호처럼 무너질 걸 이강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는 관찰자라는 자리를 스스로 택하고 모든 것을 소재로 치환함으로써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화이자 여섯 번째 화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이 방어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선 다섯 편의 에피소드에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던 순간마다 그 이강의 눈빛과 표정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는 게 마지막 화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의 무심함은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매 순간 힘주어 유지해야 했던 자세였죠. 그렇다면 이강도 결국 허문호와 다른 방식으로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던 셈이 됩니다. 한쪽은 감정을 참지 못해서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감정을 참는 일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었죠. 관찰자의 자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오랜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이강의 관찰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창작인지는 극이 끝날 때까지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강이 소설 속에 등장시킨 가사도움이라는 인물은 극 후반에 애초에 그 이강이 만들어낸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 인물을 둘러싼 불륜과 도벽, 죽음까지 전부 이강의 창작이었다고요. 이 반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트릭이어서가 아니에요. 관찰자를 자처한 이강이 실은 관찰한 것과 자신이 지어낸 것의 경계를 스스로도 흐리며 살아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관찰이라는 갑옷 안에서 그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다시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심리적 구도를 공간이 말해주는데요. 허문호의 서재는 극 전체에서 언제나 어둡고 무겁게 짓눌려 있는 듯합니다. 김규태 감독은 이 공간을 현실 속에 갇힌 벽, 정신적인 감옥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죠. 반면 이강이 드나들면서 관찰하는 이 세윤이네 집, 즉 김수훈 작가의 가족이 사는 공간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감독은 이강이 동경하는 공간인 만큼 따뜻한 색감과 풍요로운 분위기를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어요. 과도할 정도로 밝고 화사한 김수훈의 집과 허문호의 그 어둡고 답답한 서재는 관찰자인 허문호의 결핍과 욕망을 시각적으로 웅변합니다. 감옥과 진열장이 나란히 놓인 셈이죠. 20회째 글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가두어둔 그 어두운 방에 앉아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삶이 환하게 진열된 남의 집을 이강의 글을 통해 훔쳐보는 겁니다. 이 공간적인 대비는 대사 한 줄 없이 허문호의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해 주죠. 갇힌 자가 열린 곳을 훔쳐보는 구도는 관음의 구조나 계급의 낙차와도 정확히 포개집니다. 서재가 감옥이라면 세윤이네 집은 허문호가 가지지 못한 삶의 진열장이었죠. 이러한 심리적 줄다리기를 배우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육체에 새겨 넣습니다. 최민식은 1화 내내 절제된 무표정으로 허문호를 그리다가 삶의 활기를 다시 느끼면서 뛰기 시작하는 순간, 그 1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얼굴 근육에 처음으로 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제가 1화를 보면서 이 시리즈를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시리즈를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민식은 한 인터뷰에서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사람이 재능 있는 학생을 만나며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진 듯 다시 꿈틀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어요. 이 최민식의 절제된 얼굴과 연기가 앞서 쌓이지 않았다면 그 파문은 관객들에게 가닿지 않았을 겁니다. 이 최현욱의 방식은 정반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1화부터 5화까지 감정을 꾹꾹 눌러놓은 얼굴로 일관하는데 좀 연기가 굉장히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이 절제가 부재가 아니라 은폐였다는 사실이 마지막 화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같은 절제라는 도구를 최민식은 폭발의 순간을 설계하기 위해서, 최현욱은 폭발 자체를 감추기 위해서 정반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 배우 두 사람의 연기가 만들어낸 이 대칭 구조는 대본이 말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몸으로 대신 증언해 줍니다. 이강이 허문호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주먹도 돈도 아닌 바로 이야기였어요. 부와 권력과 지위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어른을 가난하고 재능만 있는 청년이 글 하나로 고꾸라뜨렸죠. 언뜻 통쾌한 세대교체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극이 멈추는 지점을 잘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허문호를 무너뜨린 이강이 그 다음에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는 않아요. 교수직도, 문단에서의 지위도, 사회적 인정도 이강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강의 이야기의 완결점은 상호 파괴, 무너뜨림 그 자체죠. 서사라는 무기는 상대의 자존감과 신뢰를 붕괴시키는 데는 압도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제도나 자원이나 지위를 세우는 데는 무력합니다. 그건 서사의 힘이 아니라 자본과 조직과 시간을 오래 쌓아야 하는 힘이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사회 여러 자리에서 반복되는 세대교체라는 구호가 자꾸 헛도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순간, 여론전에서 이기는 순간은 만들 수 있어도 그 승리가 실제 조직의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이기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과 조직을 물려받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힘입니다. 파괴는 일회적 사건이고 구축은 오랜 과정인데 후자를 감당할 자원이 애초에 없는 이들이 전자의 무기만 손에 쥐고 있다면 그건 세대교체가 아니라 상호 파괴에 가까운 그림이 되는 거죠. 이 맨 끝줄 소년에서 계급의 낙차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허문호에게 열패감을 안겨준 작가인 김수훈의 딸 김정우입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글재주가 뛰어난 이 젊은 여성은 이강과 거울처럼 마주서죠. 재능 있는 젊은 세대라는 점은 같지만 김정우는 이미 문단 권력자의 딸로 태어나서 그 세계 안에 있고 이강은 그 바깥에서 훔쳐보기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같은 재능이 태어난 자리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서사적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재능과 계급을 결코 같은 것으로 놓지 않는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흥미로운 건 이 상호 파괴 다음에 공백만 남겨놓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고 헌책방에서 일하게 된 허문호 앞에 이강이 다시 나타나서 문학 수업을 청하는 순간 허문호는 분개하면서도 다시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이강이 꾸며낸 모든 허구와 그 뒤의 숨은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도 허문호는 울다가 웃다가 결국 대박을 연호하며 감탄하죠. 절대적으로 자신을 넘어서는 재능 앞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품은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부정과 자조와 탐복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그 사람은 파괴당한 뒤에도 자신을 파괴한 그 상대의 재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재능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기에 파괴당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열등감을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이긴 상대는 증오의 대상인 동시에 유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점이 되죠. 그러니까 상호 파괴라는 그림도 여기서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아요. 파괴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니라 파괴한 자와 파괴당한 자 사이에 다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남습니다. 다만 이 힘의 방향은 애초의 권력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죠. 헌책방에서 일하는 허문호에게는 이제 이강을 자기 곁으로 다시 끌어올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가 던지는 이야기 한 조각에 다시 매달리는 쪽이죠. 파괴당한 뒤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파괴한 사람이 아니라 파괴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성세대가 젊은 재능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편입이 아니라 무너진 기성세대가 자신을 무너뜨린 재능의 중력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종속되어 가는 그림에 가깝죠. 이 모든 서사의 사각지대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허문호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심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자격을 지닌 심지어 심리 상담사이면서도 정작 자기 남편 안에서 골마가는 그 열등감과 집착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위치에 놓인 인물이죠. 타인의 서사를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자신이 속한 관계의 서사 안에서는 해석자가 아니라 목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인물이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선 인물을 부르는 방식이 이 사각지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요. 허문호는 극 내내 우리 은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안은주, 그러니까 김수훈의 아내이자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여자의 이름을 그는 몇 번이고 다정하게 불러요. 반면 자신의 아내에게는 극이 끝날 때까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야, 너, 뭐 이렇게만 부르다가
그녀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기 직전에야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조현숙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죠. 그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겨우 호명되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뒤늦은 알아차림에 가깝습니다. 그것 또한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죠. 이 허문호라는 인물은 20년 전에 놓친 이름은 매일 불렀고 매일 곁에 있던 이름은 떠나는 순간에야 겨우 불렀어요.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지 않고 있었는지가 이 호명의 낙차 하나로 드러납니다. 허문호는 타인의 이야기를 몰래 훔쳐보는데 몰두하다가 정작 자신이 함께 써내려가야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방치했죠. 마지막에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서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의 서사 전쟁 전체가 사실은 그 허문호와 이강 두 남자만의 그 폐쇄된 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아내는 그 링 밖에서 오랫동안 자기 이야기를 할 권리를 유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음의 대가로 허문호가 잃은 건 사회적 지위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접근권이었습니다. 이 관음의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이강이 훔쳐본 것을 허문호가 함께 읽고 그 이야기를 화면 너머에서 우리가 관객들이 다시 들여다보죠. 허문호와 이강 사이의 은밀한 독서 행위를 지켜보는 동안 시청자들 역시 어느새 그 관음의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앉아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 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죠. 누군가의 삶을 읽고 해석하고 거기서 쾌감을 얻는 행위는 허문호만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의 음악도 참 좋았는데요. 이 작품의 음악은 색소폰과 클라리넷, 기타, 첼로가 뒤섞인 재즈를 축으로 삼죠. 연출을 맡은 감독은 인물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악기를 달리 쓰면서 긴장감과 서정성을 동시에 높이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정해진 악보가 아니라 즉흥과 충동으로 나아가는 음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성으로 삶을 통제하던 허문호가 이강이라는 변수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과 음악적으로 닮은 결이 생기죠. 거기에 이 이질적인 최신 팝 음악이 끼어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재즈가 만들어낸 인물 내면의 오래된 시간을 외부의 지금 이 순간, 이 최신 팝이 침입하는 소리죠. 허문호의 시간은 재즈처럼 20회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이강의 시간은 팝처럼 지금 이 순간에 속합니다. 두 음악의 충돌은 두 인물이 애초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귀로 먼저 알려주는 복선이었는지도 몰라요.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 배역을 연기한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또 다른 층위를 얹습니다. 결말부에 그 클로즈업된 허문호의 얼굴에서 여러 겹의 표정이 겹칠 때 오래전 감금에서 풀려난 뒤 자신이 왜 갇혔는지도 모른 채 15년을 흘려보낸 한 남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 영화에서 복수의 도구가 혀였다면 이 작품에서 파멸의 도구는 바로 글입니다. 최민식은 또 그동안 유지태, 류승범, 이병헌, 한석규 같은 그 젊은 배우들과 투톱 구조로 극을 이끌어온 이력이 있고 이번에는 그 상대가 약한 영웅의 최현욱이었죠. 이강의 복수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보육원 시절 어린 이강이 자신의 불우한 사정을 허문호에게 털어놓았을 때 허문호는 그 이야기를 구질구질하다면서 아내에게 뒷담화를 했죠. 그 한마디가 12회를 건너서 복수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뿌리를 저는 조금 다르게 읽고 싶어요. 허문호 역시 한때는 맨 끝줄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관조하던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이강이 알았더라면 그는 20살 무렵의 허문호와 자신이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 관찰자였던 소년이 자라서 관찰당하는 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냉소적인 실패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이강은 직접 목격한 셈이죠. 그러니 이강의 복수는 상처를 되갚는 행위인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허문호적 미래, 즉 관찰자로 남다가
열등감을 잠식된 실패자가 될 가능성을 외부의 표적에게 투사해서 미리 죽이는 의식이었는지도 몰라요. 이강에게 허문호를 무너뜨린다는 건 곧 이강 자신 안에 있는 미래에 실패한 자아를 먼저 살해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남는 자리는 다시 맨 끝줄입니다. 헌책방에서 일하는 허문호 앞에 이강이 다시 나타나서 수업을 청할 때 그 자리는 처음 허문호가 이강에게 수업을 제안하던 순간과 겹치죠. 다만 이번에는 손을 내미는 사람과 손을 받는 사람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엔 가진 것 없는 이강에게 힘을 가진 허문호가 다가갔다면 이제는 모든 걸 잃은 허문호에게 이강이 다가오죠. 이 작품에서 제가 찾은 질문은 이 세대 사이의 승패가 아니라 무너뜨릴 힘은 가졌지만 세울 자원은 갖지 못한 이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파괴는 통쾌하고 서사는 강력하죠. 그러나 파괴 다음에 무엇을 채울지에 대한 답은 파괴의 능력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맨 끝줄에 앉은 사람은 그 강의실 전체를 가장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 넓은 시야가 곧 그 자리를 벗어날 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작품이 남기는 가장 정직한 잔인함이 아닐까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이강이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는 특별합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이어진 문장, 다음에 계속. 저는 이 작품을 다 보고 나서 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모든 게 이야기라면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들이라면 이 허문호라는 인물은 애초에 이강이 쓴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닐까? 혹은 반대로 이강이라는 인물조차 허문호가 그토록 다시 쓰고 싶어 했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허문호와 이강, 둘 다 실존하는 인물일까? 아니면 둘 다 허구의 인물일까? 허문호와 이강은 같은 사람일까? 아닐까?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만의 그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이 작품 맨 끝줄 소년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